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환갑이 되는 왕십리에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네요. 감염병 때문에 집에만 있다가 첫째 딸이 즐겨 듣는 방송이라고 하기에 저도 들어보다가 오늘은 한번 제 사연도 적어봅니다. 글재주가 없어 채택이 안 될 것 같지만 제 삶을 잠시 돌아보며 써보았습니다. 아주 만약에 제 사연이 채택되어 읽어주신다면 부디 청취자분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들 어려웠겠지만 저는 참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강원도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동네라고 해봐야 10대 가구가 모여있는 부락이었죠. 고작 장남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온 집안의 기대를 한 몸으로 받으며 커갔습니다.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이지만 아버지가 제게 한자를 알려주면 곧잘 외워서 낙서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놈은 장차 붓으로 집안을 일으킬 녀석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국민학교 시절엔 집 근처에 학교가 없어 매일 십리길을 넘는 학교를 아버지가 직접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곤 하셨어요. 다리가 아프다고 투정이라도 부리면 그 길을 업어서 대신 걸어주셨죠. 저는 머리가 좀 큰 뒤로는 그런 아버지의 정성을 알았고 스스로도 제가 머리가 좋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공부를 잘하기도 했고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한 번에 합격하니 마을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죠. 아버지도 저를 대견해 하시며 참 많이도 기뻐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모아 잔치를 여실 정도였죠. 저는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가난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을 잔치를 연다고 하니 제 대학 합격 소식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걱정이 되었어요. 대체 저 잔치 비용은 어디서 구하실지 걱정이었죠. 그날 아버지는 집안의 보물 1호인 누렁이를 잡았습니다. 아들의 대학 합격 소식이 집안의 유일한 재산, 소까지 잡으실 정도로 기쁘셨나 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소를 잡아 잔치를 하고 평생 모아둔 돈을 제 대학 입학금으로 쓰셨죠. 서울 가는 버스에 올라탄 저를 배웅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만이 보였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니 짧게 손만 흔들고 자리에 앉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지 못하게 얼굴을 숙여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시골 마을의 촌놈이 처음으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하숙집을 잡아 대학 공부를 했는데 대학 생활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진 제가 똑똑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서울에 올라온다면 시골에서 온 촌놈의 똑똑함에 다들 놀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제가 다니는 학교는 전국에서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학교이다 보니 저는 그 학교에서 특별하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중간보다 밑에 있는, 아니 더 정확하게 따지면 밑바닥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보아도 제가 발끝조차 따라갈 수 없는 영재들이 많았죠. 처음 느껴보는 좌절감이었고 굴욕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학교를 다니다 보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지 잠도 못 잘 정도로 고민이 많았고 결국 학교를 다닐 때부터 조금씩 준비를 하던 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고시병에 걸린 거였죠. 짧은 시간 안에 합격을 하지 않으면 비빌 언덕이 없는 저였기에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컸지만 잘 나가는 동기들을 한 번에 따라잡을 수 있는 건 고시 합격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열등감에서 시작한 공부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역시나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외쳤지만 저는 인생 역전을 꿈꾸는 도박꾼들처럼 계속해서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제 나이 30이 될 즈음에도 저는 그 꿈을 접지 못했죠. 늙으신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며 봉양할 나이에 저는 반대로 늙으신 부모님들께서 보내준 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책만 보며 살았어요. 저는 제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시기였으니까요. 그날도 공부를 하다가 해가 지니 밖에 나가서 동네를 건들건들 돌아다녔어요. 무척이나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제가 지내는 하숙집은 방도 작고 창도 작아 한낮에 해로 덮여진 방 안은 쉽게 식지 않고 그야말로 찜질방 같았거든요. 선풍기를 틀어봐야 뜨거운 바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해가 지면 밖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으로 숨이라도 쉴 수 있었죠. 그렇게 하숙집을 나와 동네를 거닐며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동네 뒤편 한 폐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잘 들어보니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호기심이 생겨 더욱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몇 명의 남자들이 몇 명의 여자아이들을 욕하고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심지어 한 여학생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런 여학생을 한 남학생이 무자비하게 밟으면서 때렸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장 달려가서 못들 하는 짓거리냐며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제가 소리쳐봤자 남학생 놈들은 웃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쓰러져 있는 여학생이 괜찮은지 살펴보았는데 얼굴을 보고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학생은 다름 아닌 제가 하숙하고 있는 집 주인 아주머니의 외동딸 미숙이었어요. 그때 고등학생인 아이였는데 제가 하숙을 하며 하숙비를 싸게 내는 대신 과외를 해주는 아이였죠. 저는 그 아이를 중학교 때부터 과외를 해주고 오래 알아온 아이였기에 서로 농담도 하며 친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입술이 찢어져 피를 흘리고 흙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뒹굴고 있으니 순간 너무 열이 받아 눈앞에 불꽃이 튀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저를 보며 이죽거리던 하숙집 딸아이를 팬 그 남학생 놈이 바닥을 뒹굴고 있는 후였습니다. 제가 숨이 찰 때까지 그 놈을 패다가 주변에 떨어져 있는 강목을 집어들자 그제야 그 남학생 친구들이 달려와 뜯어 말렸던 것이었죠. 아저씨 죄송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쟤 저러다가 죽어요. 제가 손을 내리자 그제야 그 남학생 놈들은 지 친구를 부축하며 도망들을 갔습니다. 저는 하숙집 아줌마 딸 미숙이를 일으켜 집에 가자고 했지만 그 아이는 여기서 자기가 맞은 걸 들킨 게 부끄러웠는지 부축하는 제 손을 뿌리치고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그 집에서 하숙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기에 묵묵히 뒤를 따라갔죠. 하숙집에 들어가니 집주인 아주머니는 자기 딸 얼굴을 보고 난리가 났고 뒤따라온 저에게 무슨 일 있었냐는 듯한 눈빛을 보였지만 저도 모르겠다고 하며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하숙집 딸내미는 가회 시간이 돼도 제 방으로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을 빠지더니 어느 날 과외 시간에 자기 엄마랑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너머 주인 아줌마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미숙이가 과외하기 싫다고 자기 엄마에게 대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비싼 과외비 아깝다는 엄마의 불효령에 쭈뼛쭈뼛 제 방으로 미숙이는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미숙이는 단발머리의 여학생이었는데 한쪽 머리칼로 한쪽 눈을 다 가렸더라고요. 머리칼로 가려진 눈을 얼핏 보니 퍼렇게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멍 때문에 과외를 하러 오는 게 창피했나 봅니다. 저는 미숙이를 보자마자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죠. 웃지 마요. 알았어. 그나저나 오랜만이네. 자, 과외 시작하자. 미숙이는 제 옆에 앉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과외가 끝날 즈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저씨, 그날 고마웠어요. 아저씨 아니라고. 너보다 고작 12살 많다고. 30뿐이 안 됐는데 무슨 아저씨냐? 30이면 아저씨 맞거든요? 근데 그 양아치 놈은 왜 널 때린 거야? 그 XX요?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맞는 말이지. 여자나 때리고 말이야. 사실 그 놈이 제 남자친구였는데 저랑 제일 친한 애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너희들 학생 아니었냐? 말하지 마요? 아니야, 미안. 그래, 계속 말해봐. 근데 이놈이 제 친구랑 바람이 나서 제 친구를 임신시켰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날 남자친구한테 막 뭐라고 싸붙였더니 갑자기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맞은 거야? 아니요. 저도 뺨 맞으니까 너무 열받아서 무릎으로 그놈 거기로 콱 찍어버렸죠.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땅바닥에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밟았어요. 한참 밟고 있는데 그놈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절 때린 거예요. 너도 보통이 아니구나. 저희는 그렇게 그날 일을 회상하며 서로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꽤나 친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이 되니 잠도 안 오고 고시에서 계속 낙방하며 쓸데없이 살고 있는 제 자신을 생각하니 한심하기도 하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생각나니 너무 죄송해 마음이 먹먹해질 때였어요. 자리에 앉아 한숨이 절로 나오길래 그날은 일찍 책을 덮고 근처 가게에 가서 막걸리 2통을 사왔습니다. 한 잔을 따라서 안주도 없이 벌컥 마셨는데 제 방을 누군가 노크하더라고요. 하숙집 아줌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큰 냄비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총각, 저녁 아직 안 먹었지? 네, 아직입니다. 입맛이 없어서요. 근데 무슨 초저녁부터 막걸리야? 그냥 마음이 심란해서요. 에휴, 공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네. 근데 그건 뭐예요? 아참, 내 정신 좀 봐. 이거 닭 좀 고왔어. 백숙인데 총각 밥도 잘 못 챙겨 먹는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해봤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왜 제게? 미숙이한테 들었어. 얼마 전 요 앞에서 막고 있는데 총각이 도와줬다면서? 뒤늦게 들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이제야 하네. 고마워 총각. 뭘요. 그냥 지나가다 우연하게. 에휴, 걔가 아빠 없이 커서 그런지 내 맘처럼 안 되네. 자식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총각은 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어?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하숙하면서 술 마시는 거 처음 보네? 그냥 이 나이 먹고 고시병에 걸려서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이 안심해서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아직도 고생하시면서 제 뒷바라지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제 신세 한탄을 하며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하숙집 아줌마는 그런 제 말을 들어주시곤 이내 자신도 한 잔을 달라고 하여 저희는 서로 막걸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마셨죠. 금방 막걸리 2통을 마셨고 술이 떨어지자 하숙집 아줌마는 자기 방으로 가 잠시 후 복분자 당금주와 인삼주 등을 가득 가지고 왔어요. 저희는 다시 술을 마시며 서로 신세 한탄을 했죠. 하숙집 아줌마는 24살에 남편을 만나 시집을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이를 가졌다 했어요. 워낙 어려운 살림인지라 남편은 미숙이가 갓난쟁이일 때 홀로 독일로 일을 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탄강에서 일을 했는데 버는 돈은 다 한국으로 보냈다고 했죠. 그런데 얼마 안 가 미숙이가 4살 때 1년 만에 탄강에서 사고가 나서 그만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타국에서 허망하게 떠나보낸 남편을 그리워하며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혼자서 어린 딸내미를 키워가며 악착같이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14년간 남자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딸아이만 열심히 키웠다며 미숙이는 자기 삶의 전부이고 보물이라며 눈물도 보이더라고요. 다행히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을 조금 남겨주어 현재는 사는 집을 하숙집 삼아 근근히 벌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술을 한 잔 한 잔 마시며 하숙집 아줌마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니 참 많이도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8살 나이에 남편을 잃고 40이 넘은 지금까지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밤이 늦어가도록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둘이 인삼주와 복분자주를 마시며 지나온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더운 여름이었던지라 한밤에도 날이 참 더웠습니다. 지금처럼 집집마다 방마다 에어컨이 있는 시절도 아니었기에 그저 땀만 뻘뻘 흘리며 버티고 있었죠. 대학 시절부터 술을 참 잘 마셨었는데 오랜만에 마셔서인지 날이 더워서인지 그날은 유난히도 빨리 취해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술을 마시다 보니 취기가 얼큰하게 올라왔고 어느 순간부터 정신을 놓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목이 너무 말라와서 잠에서 깼어요. 물을 마시기 위해 평소 머리맡에 두는 주전자를 찾는데 누군가 제 이불 안에 있더라고요. 이른 새벽 동이 터오고 있어서 어둑어둑하기는 했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하숙집 아줌마였어요. 왜 하숙집 아줌마가 제 이불 속에서 저와 같이 누워있는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전날 밤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그날 밤 일은 부분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와 하숙집 아줌마는 그날 인삼주까지 다 마셨고 아줌마가 오랫동안 혼자 살아와서 너무 외로웠다는 말에 저는 옆에서 아줌마를 토닥이며 위로를 해주다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 사고가 터진 거였죠. 그렇게 그날 일을 후회하며 머리를 아파하는데 아줌마도 제 끙끙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잠에서 깼어요. 아줌마도 저처럼 처음에는 놀라서 이불을 끌어안고는 무슨 상황인지 잘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기억이 났는지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곤 방을 나갔어요. 이 일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 해가 다 뜬 한낮에도 방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미숙이가 학교를 간 이후 아줌마가 제 방으로 다시 왔습니다. 작은 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황태국과 밥이었어요. 아침밥이에요. 어제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서 숙취가 심할 것 같아서요. 네, 고맙습니다. 고작 저 말을 간신히 하고 상을 마주보며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죠. 한참 후에 제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어젯밤에는. 아니에요. 우리 서로 실수였으니까 그냥 그 일은 사고라 생각하고 없던 일로 묻어요, 우리. 네. 그럼 식사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하숙집 아줌마는 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사건은 서로 합의하에 사고로 생각하기로 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숙집 아줌마는 제 나이 30살에 품은 첫 여자였거든요. 대학 시절엔 공부한다고 제대로 연애 한번 못 해보았고 그 이후에도 고시 준비를 한다고 골방에만 박혀 있으니 여자를 만날 일 자체가 없었죠. 그날 이후 하숙집 아줌마는 저를 평소 하숙생 대하듯 대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숙집 아줌마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 하숙집 아줌마 나이가 42살이었어요. 이름은 정옥 씨였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동안인 얼굴이라 30대 초중반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새하얀 피부에 큰 눈망울, 몸에 군살도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때 제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정말 제 눈에는 참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더운 날이라 방문을 열어두고 공부를 하는데 마당에서 하숙집 아줌마 정옥 씨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 척하며 거울로 그런 정옥 씨를 힐끔힐끔 보고 있었죠. 더운 날이라 얇고 짧은 나시티에 치마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라고요. 두근두근하며 한참을 바라보는데 정옥 씨가 고개를 들어 제 방을 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거울에 비친 저와 눈이 마주쳤죠. 황급히 다시 책을 보며 공부하는 척했습니다. 정말 거울로 제가 정옥 씨를 보고 있다는 걸 그녀도 눈치챈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괜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 얼굴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근거리고 있는데 정옥 씨가 잠시 뒤 제 방으로 왔어요. 가위를 깎아 들고 왔는데 옷은 어느새 긴 옷으로 갈아입었더라고요. 총각, 날도 더운데 공부하기 힘들지? 이거 들면서 쉬엄쉬엄 해. 고맙습니다. 덥기는 많이 덥네요. 아직도 여름이 한참 남았는데 이렇게나 더워서 큰일이네. 밖에서 빨래를 했더니 땀으로 샤워를 했어. 난 이만 좀 씻어야겠다. 용석 씨도 공부 열심히 해요. 네, 사과 잘 먹을게요. 그러곤 정옥 씨는 방에서 나갔어요. 저는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는 방 밖으로 살금살금 나가 샤워실로 향했어요. 그 당시 샤워실은 주인집 주방 옆 한켠에 작은 방처럼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장독을 밟고 올라가면 샤워실 위쪽 아주 작은 창으로 내부가 보였거든요. 창문을 닫아두면 불투명 유리여서 내부가 안 보였지만 슬쩍 보니 한여름이라 그런지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전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가 조심스럽게 장독 위로 올라갔어요. 그땐 무슨 정신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도 젊은 혈기에 눈이 멀어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작은 창으로 샤워실 안쪽을 보는데 하숙집 아줌마 정옥 씨가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숨을 죽여 씻고 있는 정옥 씨를 한참을 바라보았죠. 그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정옥 씨가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제가 있는 작은 창문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딱 눈이 마주쳤죠. 순간 저는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정옥 씨는 살짝 웃어 보이더니 수건을 걸치고 샤워실에서 나갔습니다. 저도 얼른 장독대로 내려와 제 방으로 들어갔죠. 이대로 쫓겨난다는 생각과 어마어마한 잘못을 들킨 사람처럼 벌벌 떨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제 방으로 정옥 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정옥 씨를 보자마자 고개도 못 들고 죄송하다는 말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정옥 씨는 그런 저에게 아무 말 없이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 제 손을 잡더니 저를 데리고 나가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정옥 씨 방은 여인의 향내가 물씬 나는 방이었어요. 저 여기는 왜? 제 말에 정옥 씨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이불 위에 눕혔어요. 그렇게 저희는 두 번째 밤을 함께 했습니다. 첫날은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날 일 이후 저희는 서로를 더욱더 원했습니다. 정옥 씨도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14년 넘게 독수 공방을 했고 저도 30이 넘도록 여자를 몰랐으니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저희도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서로 함께 했죠. 나중에는 하숙을 하는 집 밖에 작은 별채방 중 비어있는 방에 이불만 깔아두어 둘이 남몰래 만나곤 했습니다. 정옥 씨의 딸 미숙이의 눈을 피해야 했기에
하숙집에서는 평범한 주인 아줌마와 평범한 하숙생으로 연기를 했죠. 그러고 미숙이가 학교를 간 낮과 새벽에 비어있는 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남몰래 만나곤 했습니다. 푹푹 찌는 여름날 방문이고 창문이고 다 닫고 둘이서 그 좁은 방에서 있으니 방에서 나올 땐 둘 다 땀에 홈빡 젖어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밤낮으로 사람들 눈을 피해 함께 했습니다. 정옥씨 딸 미숙이는 나름 모범생이었어요. 어울리는 친구들이나 보이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공부를 곧잘 했죠. 제가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아는 그런 아이였어요. 미숙이는 그날 남학생으로부터 구해준 이후 저를 무척이나 잘 따랐습니다. 말투는 싸가지가 없었지만 하는 행동은 또 그게 아니었어요. 항상 가회 시작 전 자기 집에서 간식들을 정옥씨 몰래 싸가지고 와서 제게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옥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밤 미숙이 눈을 피해 제 방으로 와서 간식을 주고 가곤 했습니다. 두 모녀가 서로 들키지 않게 제게 간식을 매일 챙겨주니 그 모습이 황당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에 미숙이 과외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표정도 어둡고 말수도 없는 게 좀 이상해 보였어요. 무슨 일 있는지 물어도 괜찮다고만 할 뿐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외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한동안 미숙이는 제 방에서 나가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아, 끝났어. 이제 네 방으로 가야지. 미숙아? 왜? 무슨 일 있어? 혹시 학교에서 남자친구가 또 열받게 해? 오빠가 가서 혼내줄까? 저 남자친구 없거든요? 조용히 있던 미숙이가 갑자기 소리를 치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그렇지. 학생이면 공부만 해야지. 학생은 사랑하면 안 돼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미숙아, 왜 그래? 아저씨, 이거 읽어보시고 답장 주세요. 집 앞 굴다리에서 기다릴게요. 그렇게 말을 하고 미숙이는 제게 빨간 편지 하나를 쥐어주곤 서둘러 제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의아해하며 편지를 뜯어보았어요. 봉투는 분홍 하트 스티커로 봉해져 있었죠. 뜯어서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 그곳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제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고백 편지였습니다. 오랫동안 과외를 하며 저를 향한 마음을 키워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한 해만 더 기다리면 자신도 성인이 되니 그때 저와 함께하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게 이런 편지를 주려고 그렇게 긴장하며 제게 날카롭게 반응을 했나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며 귀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내 미숙이의 엄마인 옥정씨와 저의 관계를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죠. 이 일을 미숙이에게 설명할 수도 없었기에 더욱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고백에 대한 대답을 굴다리 밑에서 기다린다며 적혀 있었기에 저는 방을 나서서 굴다리로 향했어요. 그곳에 가니 가로등 밑에서 저를 기다리는 미숙이가 있었죠. 그 아이 옆으로 가 자리에 앉아 담배를 한 대 물고는 한참을 어떻게 말을 시작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미숙이는 그런 제 옆에서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송아지 마냥 눈만 껌뻑거리면서 두 손을 모아 서 있었어요. 그런 미숙이에게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것 하나 없는 백수 고시생일 뿐이고 미래도 크게 밝지 않다. 그리고 나이도 너와 12살이나 차이가 나는 아저씨일 뿐이니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간 후 또래의 좋은 남자를 대학에서 만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기에 이렇게 짧게 쓰지만 그날 한참을 미숙이 표정을 살피며 이야기해 주었어요. 혹시나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제 말에 미숙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저씨 말은 제가 싫다는 거죠?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확실히 말해요. 미숙아,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는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동생 같은 마음으로 좋아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저랑 만날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요점만 말하세요. 그래, 미안하다 미숙아. 제 말에 미숙이는 한참 저를 째려보더니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 하숙집으로 갔죠. 미숙이는 집에 도착 후 문을 쾅 하고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이후 미숙이와의 관계는 어색해졌죠. 자기 엄마한테 과외를 안 하겠다고 투정을 부리다가 혼나곤 제 방으로 와도 그냥 말없이 앉아만 있다가 과외 시간이 끝나면 칼같이 방을 나가 버렸습니다. 나갈 때 다시 문을 쾅 하고 힘차게 닫는 건 애교였죠. 뭐 다시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또 미숙이가 학교를 간 이후 정옥 씨와 둘만의 비밀방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었죠. 평소 문을 철저히 잠가두고 있었고
방 열쇠는 저와 정옥 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열쇠로 잠겨진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더니 미숙이가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미숙이의 등장에 저와 정옥 씨는 매우 놀랐어요. 그런데 그건 미숙이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당연하게 비어 있을 것이라 생각한 방에 저와 자신의 엄마가 함께 누워있으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미숙이는 저와 정옥 씨를 잠시 노려보더니 들고 있는 봉지를 방으로 집어던지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봉지 안에는 소주가 들어있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사실 이 방은 미숙이도 그동안 정옥 씨 몰래 이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몰래 열쇠 하나를 숨겨두었다가 친구들과 술 마시고 일탈을 할 때 몰래 이 방에 와서 놀았던 것이었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동안 정옥 씨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과외도 하며 바르게 지내다가 제게 고백을 한 이후 제가 받아주지 않자 다시 마음이 삐뚤어져 친구 한 명과 같이 소주를 사들고 방에 왔었던 것이었고 그때 저희와 딱 마주친 거였죠. 하여간 미숙이가 그렇게 나가버리고 저와 정옥 씨는 바로 따라 나가 미숙이를 찾았지만 어디로 가버렸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이전에 미숙이를 구해줬던 폐가 안에서 미숙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했잖아. 얼마나 한참 찾았는데. 더러운 놈아.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우리 집에 있더니 우리 엄마랑 그러고 있었어? 미숙아. 됐어요. 아저씨 공부해야 해서 난 못 만나겠다고 했잖아요. 결국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 아저씨네 부모님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아저씨네 아버지가 시골에서 힘들게 일해서 돈 벌어준다면서요. 아저씨는 그 돈 받아먹으면서 우리 엄마랑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렇게 미숙이가 말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사실이었거든요. 몇 개월간 단꿈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았었는데 순간 미숙이가 제 머리 끄댕이를 잡아서 현실로 꺼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걱정하시겠다. 됐어요. 전 아저씨랑 같은 집에서 못 살아요. 아저씨가 나가던 제가 나가던 해요. 너희 어머니도 너를 혼자 키우면서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겠니? 우리 엄마 핑계 대지 말아요. 그냥 아저씨가 욕구 채운 거겠지. 그렇게 미숙이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저는 제 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이가 한마디 한마디 꺼낼 때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죠. 그래, 미안하다. 내가 나갈게. 그 말 지킬 수 있어요? 그래. 오늘 당장 나가요. 그렇게 저는 미숙이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옥 씨는 미숙이를 찾아 동네를 돌아다니는지 집에 없더라고요. 이제 짐 싸서 나가세요. 또 딴 말 하는 거 아니죠? 그래. 다른 말 안 할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어머니 미워하지 말고 공부 잘하고 남의 일 걱정하지 말고 아저씨 앞날이나 걱정하세요. 그렇게 저는 제 방으로 와 노끈으로 책들을 묶고 얼마 되지 않은 옷들을 가방에 넣고는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정옥 씨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방을 나왔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는데 미숙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까지 미숙이의 이름이 올라왔지만 그 아이를 부르기에는 제가 일말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긴 했나 봅니다. 차마 불러보지도 못하고 뒤돌아 집을 나섰죠. 그렇게 걸어 나오는데 골목에서 정옥 씨를 마주쳤습니다. 미숙이는 그 가방은 뭐야? 아, 누나. 미숙이 지금 집에 있어. 별일 없었어. 다행이다. 그런데 그 가방이랑 책들은 왜 들고 나가는 거야? 미안해요, 누나. 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미숙이가 무슨 말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이런 일이 생기니 갑자기 고향 부모님이 생각나서요.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제 주제에 가능하지도 않은 고시 꿈이나 꾸면서 세월이나 좀 먹고 이제는 늙으신 부모님이 너무 걱정돼서 고향에 내려가서 하시는 일 좀 도우면서 살려고요. 고시 공부는 그만하려고요. 허황된 꿈 그만 쫓아야죠. 그래, 그럼 이제 우리는? 누나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제가 고향에 도착하면 여기로 편지할게요. 사실 미숙이가 많이 충격받은 듯해요. 그래서 지금은 함께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뒤돌아서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제 특별했던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죠. 고향집에 오니 부모님과 아직 출가를 하지 않은 동생들이 놀라했어요. 올해 장손이라는 놈이 들어오니 어머니는 그리도 반갑고 기쁘셨는지 닭까지 잡으며 없는 살림에 진수성찬을 차려서 저녁을 내주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저녁을 먹는데
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제게 물으셨어요. 서울에서 하던 공부는 어찌 되었냐고 물어보셨죠. 다른 동생들도 그것이 궁금했는지 밥은 먹고 있었지만 귀만은 제 입을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 머리로는 할 수 없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에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야기가 심각해지니 동생들도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지요. 그렇게 짧은 정적이 흘렀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는커녕 불효만 했기에 고개도 들기 어려웠어요. 그때 아버지가 큰 닭다리 하나를 찢어서 제 밥그릇에 올려주셨습니다. 잘했다. 뒷집 병철이 애비한테 들었는데 네가 하는 그 공부가 쉬운 게 아니라더라. 암만 네 머리가 좋다고 해도 다 하늘이 길을 안 열어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네 잘못이겠냐. 다 뜻이 있으면 언젠가는 길이 열릴 거다. 너무 상심하지 말고 어서 먹어라. 저는 아버지가 주신 닭다리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저도 모르게 닭똥 같은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려왔어요. 참아왔던 눈물이 아버지의 따뜻한 한마디에 터져 나왔고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오열을 했습니다. 얘가 왜 이래? 아들, 나는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해. 그만 울어. 아들의 성공을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하셨을 부모님께서 아들의 실패에 실망보다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한켠이 아려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날 이후로 고향으로 돌아와 동생들과 함께 옥수수를 심고 감자를 캐며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며칠을 집에서 지내다 보니 작은 고향 마을엔 제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하루 건너 동네 어르신들이 제게 찾아와 제 서울 이야기를 물어보시곤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와 함께 같이 산으로 계곡으로 산짐승처럼 뛰어놀던 친구였어요. 서울에 가서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 10여 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였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그렇게 집 마당 평상에 술상을 펴고 동생들과 같이 고기를 구우며 그동안 친구가 어찌 살아왔는지 이야기도 듣고 제 이야기도 해주며 밤이 늦을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곤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게 말했죠. 너 서울에서 좋은 대학 나왔지?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와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여기 너보다 학벌 안 좋은 사람들도 돈 엄청 많이 받으면서 일해. 그래? 그게 어딘데? 한번 생각해볼게. 친구는 제게 주소가 적혀있는 쪽지를 주고는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어서 돈이라도 벌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며 살고 싶었기에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친구가 소개해준 곳으로 달려갔어요. 강릉에 있는 규모가 큰 입시학원이었습니다. 그곳에 조심스럽게 들어가 친구를 찾아보니 친구는 그곳에서 학원 버스를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찾아오자 친구는 기뻐하며 저를 데리고 학원 원장실로 갔습니다. 원장님, 저번에 강사 구하신다고 하셨죠? 제 친구가 공부를 좀 잘하는데 일자리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김 기사님, 네 아직 구하고 있긴 한데 요즘은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죄다 서울로 가버리니 통 사람을 구하기가 힘드네요. 이분이 친구분? 네, 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네, 반가워요. 강사 일은 어디서 하다가 오셨죠? 저 강사 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무슨 일을 하시다가? 그냥 고시 공부 좀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시요? 무슨 대학 나오셨죠? 서울대 경영 나왔습니다. 서울대? 경력이야 싸우면 되는 거죠. 자,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그렇게 원장은 손을 내밀었고 저는 악수를 한 후 그곳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과외를 하며 먹고 살았던 저였기에 조금 시간이 지나자 학원 일에 금방 익숙해졌죠. 평소 미숙이에게 농담도 하며 그 아이가 쉽게 이해하고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재미난 수업을 해주었었는데 그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수업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입소문이 난 후에는 매번 자리가 꽉 찼죠. 제 수업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제가 일하는 입시학원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원장은 제게 월급이 아닌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수를 비율로 제 임금을 챙겨주기로 했어요. 아마 제 학력은 좋았지만
초보 강사였기에 월급을 주기에는 믿음이 없었나 봅니다. 아무튼 학생 수가 늘어날수록 제 수입도 늘어나는 방식이니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해 수업 준비도 했고 열심히 했었죠. 그렇게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며 1년 일하는 경력이 쌓이고 받은 월급은 3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반 중소기업 월급이 잘 받아라 50만 원 선이었고 괜찮은 직업군도 100만 원을 못 받던 시절이었던 걸 생각하면 1년차 학원 강사 치고는 정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부모님에게 드렸어요. 이제 그 돈으로 조금이라도 편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랬었죠. 그 돈으로 막내 동생이 하지 못했던 공부도 시켜주었고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셋째를 독립 지원도 해주었죠. 그렇게 열심히 살며 수업 준비도 하고 잠이 들기 전에는 항상 정옥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단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썼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과 몸이 멀어지면 서서히 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고 오히려 그리움만 쌓여갔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만나고 싶었지만 미숙이와의 약속이 생각나 쉽게 찾아갈 수 없었어요. 그저 멀리서 정옥 씨를 그리워만 했죠. 그건 정옥 씨도 같았나 봅니다. 매일 날라오는 답장들을 보면 누님의 마음도 저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다시 지나고 제가 학원 강사 생활을 2년쯤 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은 교실에 모두 나가 저만 남아 칠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한 학생이 나가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죠. 미숙이었습니다. 2년 만의 만남이었어요. 순간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숙아, 오랜만이네요. 그래, 잘 지냈니? 네, 못 지낼 이유가 있나요? 아저씨도 여기서 잘 지내나 보네요. 그렇게 미숙이를 마주보며 의자에 앉았지만 한동안 서로 간에 정적만 흘렀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았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아직도 나한테 화나 있니? 그렇게 저를 배신했는데 쉽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래, 저 정옥 씨는 잘 지내고 있지? 제 말에 미숙이는 저를 한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쁜 놈아. 미숙아, 나 정말 너희 어머니 사랑했어. 사랑? 그 말은 두고 보면 알겠지. 엄마가 절대 아저씨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건데 우리 엄마 아이 가졌어요. 뭐라고? 아이? 그래, 이 나쁜 놈아. 아저씨 떠나고 2달 있다가 알게 됐어요. 임신한 사실. 난 전혀 몰랐어.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로 서로 연락했었는데 정옥 누님은 아이에 대한 말은 일체 안 했거든. 내가 아저씨한테 책임지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엄마는 아저씨는 이제 안 돌아올 사람이니 아저씨 앞길 막지 말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나쁜 놈아, 아저씨가 생각해봐. 오래전에 남편 사별한 여자가 갑자기 배가 불러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는지 알아? 그렇게 미숙이는 제게 소리를 치고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오열을 했습니다. 아직 어린 미숙이가 그 2년간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을지, 정옥 씨가 그 2년간 얼마나 주변에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았을지 생각하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나 그거 전혀 모르고 있었어. 이제 어쩔 생각이에요. 이제 다 알았잖아. 내가 다시 돌아갈게. 미숙이 너만 괜찮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 그것도 안 지키면 아저씨는 진짜 끝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미숙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제 아이를 임신하고 나와서 지금껏 힘들게 키워가고 있었다니 머리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다가올 새로운 미래가 두렵기는 했지만 그런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정옥 씨에 대한 그리움이 수만 배는 컸었죠. 저는 바로 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원장님! 네, 김 선생님. 저 이번 달까지만 수업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선생님 수업료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신 거라면 제가 더 올려드릴게요. 다른 곳에 스카웃 되신 거예요? 그놈들은 얼마 준다고 합니까? 원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아빠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네? 김 선생님 장가 가셨어요? 이제 가야죠. 저는 그렇게 말하곤 2주간 학원 강사 일을 마무리하고 정리하여 서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2년 만에 정옥 씨가 있는 하숙집으로 찾아갔어요.
고작 2년뿐이 되지 않았는데 서울은 꽤나 변해 있었어요. 이리저리 큰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고 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많았죠. 하숙집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본 것은 마당 빨랫줄에 걸려있는 많은 아기 옷과 기저귀였어요. 그걸 보니 정옥 씨가 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되었죠. 마당에 들어서 하숙집을 둘러보는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방도 그대로였고 정옥 씨를 몰래 훔쳐보았던 샤워실도 그대로였죠. 그곳에 서서 집을 둘러보는데 주인집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정옥 씨였죠. 오랜만이에요, 누나. 제가 보고 싶었다고 말을 하려는 찰나 정옥 씨는 들고 있는 바구니를 떨어뜨리며 달려와 제게 안겼습니다.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깊게 알 수 있었죠. 소란소란 소리에 방문을 열고 미숙이도 나와 저와 자신의 엄마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미숙이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미숙이도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기 방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무언의 허락이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서로 풀어놓았죠. 제가 없는 동안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그녀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듣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옥 씨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했지만 정옥 씨는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나이와 애딸린 자신의 배경 때문이었죠. 저는 그런 배경이 무엇이 중요하냐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결혼을 하자고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정옥 씨가 결정을 못하며 며칠을 고민하고 저도 그런 정옥 씨를 보며 매일을 줄담배를 피워대며 초조해 하니 미숙이가 나서서 저를 거들어주며 정옥 씨에게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저를 아빠로 꼭 부른다며 정옥 씨를 설득했죠. 그렇게 저와 미숙이의 끈질긴 설득 끝에 정옥 씨는 2주 만에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날은 미숙이도 기분이 좋았는지 제 손을 잡으며 방방 뛰더군요. 그렇게 미숙이와도 화해를 할 수 있었어요. 정옥 씨가 결혼을 허락하고 저와 정옥 씨는 예쁘게 차려입은 다음 제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구하러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강원도에 가는 버스 안에서 정옥 씨는 어찌나 떴는지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어도 손을 바들바들 떠는 게 보였습니다.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별탈 없을 거예요. 그래, 그런데 혹시나 용석 씨 부모님께서 허락 안 하셔도 너무 실망하지 마. 나는 그렇게 되더라도 괜찮으니까.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긴장해서 떨고 있어요? 누나 걱정하지 마요. 그렇게 강릉에서 내려 버스를 갈아타고 고향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가보니 아버지는 저희가 내려온다는 소식에 집 앞까지 나오셔서 기다리고 있으셨죠. 아버지 집에서 기다리시지. 왜 날도 쌀쌀한데 집 밖에서 나와 있으세요? 네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지 궁금하다 보니 일이 됐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인사 올릴게요. 절 받으세요. 그래 새아가. 아버지 들어가서 절 받으세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그게 어제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이라는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말에 의하면 어머니는 옥수수를 수확하고 장을 봐서 집에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시는 길이었는데 짐을 많이 싣고 오다가 그만 빗길에 미끄러져 밭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급하게 정옥 씨와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어머니는 몸 곳곳에 깁스를 한 채로 누워 있으셨죠. 허리도 다치시고 다리와 팔도 부러지는 큰 사고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정옥 씨는 병상에서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정옥 씨가 인사드리러 온다는 소식에 전날 음식 준비들을 하기 위해 무리해서 밭일을 일찍 마치고 급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뵙고 다시 강원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병원을 나오는데 정옥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용석 씨는 예정대로 하루 자고 내일 서울로 올라가? 누나는 안 가? 나는 남아서 어머님 병간호 해드리고 아버님 식사도 챙겨드릴게. 용석 씨는 모레부터 학원 면접 보러 다니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용석 씨만 먼저 서울로 올라가. 누나, 우리 부모님 생각해주는 건 감사한데 혼자서 괜찮겠어? 용석 씨 부모님이면 이제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내가 인사 온다고 맛있는 거 해주시려고 장 보다가 저렇게 사고 나신 건데 내가 어떻게 어머님을 병원에 두고 서울로 갈 수 있겠어. 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정옥 씨는 강릉에 남아 제 어머니 병간호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일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먼저 서울로 올라가 미리 약속되어져 있던 학원들을 돌아다니며 면접을 보았죠. 급한 서울 일을 처리하자마자 다시 강원도 강릉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옥 씨가 걱정이 되었죠. 제가 강릉을 다시 갔을 때는 어머니 치료가 어느 정도 다 끝나서 퇴원을 한 후였습니다. 아직 몇 달간 깁스를 하고 있어야 했지만 다른 문제는 없다고 했죠. 저는 그제야 다시 정식으로 부모님께 큰절을 하고 정옥 씨와 결혼을 하고 싶은 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에 조용히 담뱃대를 꺼내 담배를 태우셨고 어머니는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으셨죠. 저와 정옥 씨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무릎만 꿇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네가 여자 때문에 급하게 강릉 일 정리하고 올라갈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둘이 그렇게 좋다면 잘 살아봐라. 그래, 나도 이 양반이랑 같은 생각이야. 그리고 새아가가 아주 싹싹하고 예의 바른 게 엄마가 볼 때도 둘이 잘 살 것 같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꼭 효도하겠습니다. 됐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부족한 대로 서로 채워주면서 사는 거지. 니들만 잘 살면 된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서울에서 자리 잡아 다시 아버지, 어머니 모시러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이놈이 정신이 있는 놈이야. 네 놈애까지 혼자 키우고 있는 여자한테 이제 다 늙은 시부모 봉양하라 이거냐? 난 생각 없다. 니들끼리 살아라. 그래, 연서가. 나도 여기가 편하다. 서울은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시끄럽기만 하지. 나는 그런 곳에서 하루도 못 살겠어. 그냥 엄마는 여기서 사는 게 좋으니까. 니는 행여나 우리 모시고 산다는 생각 하지도 말아라. 하지만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됐다, 이놈아. 이 자식이 다 커서 둥지를 떠날 때 되면 어서 가서 새 둥지를 만들고 네 새끼들이나 봐야지. 아이, 뭐 한다고 지부모 걱정을 해. 쓸데없는 소리나 할 거면 어서 가, 이놈아. 네 놈 없어도 우리 여기서 잘 산다. 자, 이거 가져가라. 네 장가 갈 때 주려고 했던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장롱 깊숙이에서 통장과 도장을 하나 꺼내셨어요. 통장을 열어보니 제가 2년간 학원 강사를 하며 모은 돈이 빼곡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 그거 가지고 가서 서울에서 자리 잡아. 그리고 꼭 성공해서 잘 살아. 집에서 네가 엄마 아빠 모시고 사는 게 효도가 아니야. 부모 마음 다 같아. 다른 거 없어. 네가 성공해서 가정 꾸려서 잘 사는 게 그게 효도야. 그러면 된 거야. 저와 정옥 씨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감사함에 무릎을 꿇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저와 정옥 씨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함께 키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미숙이는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흘러야 했지만 결국 제 자리를 인정하고는 저를 아빠라고 불러주었고 그날 이후부터는 아빠와 딸처럼 그리고 둘도 없는 친구 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정옥 씨와 미숙이와 함께 자리를 잡은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옥 씨와는 결혼식을 올리고 이후 3명의 아이들을 더 낳아 서로를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렇게 하루하루 서로를 아껴주고 5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이리도 흐르고 흘러 그 곱고 고왔던 정옥 씨 머리도 새하얗게 변하고 허리도 굽어지더군요. 저 또한 마음만큼은 아직도 정옥 씨를 만났던 그 시절의 그 모습 그대로인데 제 몸은 이리 늙어버려 힘없는 몸뚱이만 남아있는 것 같아 조금은 슬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하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래도 내 인생이 의미 없는 삶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곤 합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참 별것 아닌 일에도 서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작년에는 둘째 딸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혼주석에 정옥 씨와 앉아 결혼식을 바라보는데 지난 살아온 일들이 생각이 나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정옥 씨에게 늙은이가 주책 맞다는 핀잔만 들었네요. 둘째 딸아이 부부는 젊은 아이들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둘이 맞벌이를 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째 딸 부부 옆집에서 살고 있기에 제가 딸아이 집에 가서 손자를 봐주는 걸 소일거리로 삼고 있죠. 손자가 낮잠을 잘 때는 이렇게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재미없는 이야기였지만 제 아내를 만난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 결국에 인생에 남는 것은 가족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